증거를 조작하면서 수사했다는 뚜렷한 정황, 검찰이 자랑하는 특별수사 기법이 이런 것이었나? 윤석열 검찰이 손을 댄 사건마다 이렇게 증거 조작의 냄새가 진동한 놀라움을 넘어 섬뜩한 느낌마저 검사가 특히 특수수사관 하는 검사들이 우리의 노하우다, 우리 이렇게 결과를 만들어냈다라는 게 민낯이 이제 이번에 특위를 통해서 밝혀지고 있다. 조작 수사라는 치명적인 악의 뿌리를 잘라낼 수 있을 것이다. 안녕하십니까, 논설의 박용현입니다. 검사들은 법과 증거에 따라 수사한다는 말을 곧잘 합니다.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오로지 증거가 가리키는 곳만을 찾아가서, 그러나 실제로는 법을 위반해 증거를 조작하면서 수사했다는 뚜렷한 정황이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를 통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대장동, 대북송금, 윤석열 명예훼손,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등 모든 사건에서 빠짐없이 증거 위조, 변조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검찰이 자랑하는 특별수사 기법이 이런 것이었나 싶을 정도입니다. 국정조사에서 떠오른 대표적인 6가지 사례를 정리하기에 앞서 관련 법을 간략히 보겠습니다. 뉴스에는 증거인멸죄가 많이 등장하는데요. 형법 제155조는 증거인멸죄와 함께 증거위조, 변조죄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 수사 대상자의 죄를 감추기 위해 이런 행위를 하는데요. 이때는 징역 5년 이하에 처합니다. 그러나 수사 대상자의 죄를 만들어내거나 가중시키기 위해 이런 행위를 하면 더 무겁게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수사기관이 수사 대상자를 엮기 위해 증거를 조작하는 게 여기에 해당합니다. 중범죄입니다. 앞으로는 이 같은 행위를 저지르면 신설된 법 왜곡죄가 적용됩니다. 그럼 국정조사에서 나온 증거 조작 의혹들을 하나씩 들여다보겠습니다. 대장동 사건의 핵심 물증인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서 재창의형이란 대목이 이재명 대통령 측근인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을 연상케 하는 실장님으로 변조됐습니다. 윤석열 정권 들어 2기 수사가 진행되면서 새로 작성된 녹취록에서입니다. 이재명과의 연결고리를 찾기 위해서 녹취록을 조작을 하는 겁니다. 뭐냐? 재창영을 실장님으로 바꾸는 거예요. 녹취록 한번 들어주세요. 이제 재창영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송경호 중앙지검장님, 이게 실장님으로 들립니까? 지금 재창형으로 들립니다. 강백신 어미준 검사 답변을 한번 해주십시오. 이게 어디 실장님으로 들립니까? 오늘 들어보니까 재창형으로 들리긴 하지만 녹취록 작성 과정에 검사들이 관여한 것은 아닙니다. 1심 판결에서도 녹음 파일 원본이 증거로 채택이 됐고 녹취록은 증거로 채택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녹취록은요, 듣는 사람에 따라서 내용이 굉장히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바이든인지 날리문인지 그거 갖고도 논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분명히 들리는 녹음인데 바이든 날리면까지 끌어와 호도하는 이원석 전 검찰총장의 태도에 말문이 막힙니다. 녹취록 작성에 검사가 관여하지 않았다는 변명도 믿기 어렵습니다. 전문가인 속기사가 이것을 놓쳤을 리 없습니다. 외부의 영향력이 개입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 녹음 파일 원본이 증거로 채택됐으니 녹취록 조작은 별 문제가 아니라는 주장도 황당합니다. 이렇게 되묻고 싶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런 일이 또 벌어져도 된다는 건가? 앞으로 수많은 사건에서 녹취록을 조작해도 안 들키면 좋고 들켜도 별 문제 아니라는 건가? 누구보다 증거를 엄격히 다뤄야 할 검사, 오로지 증거가 가리키는 곳만을, 심지어 검찰총장의 입에서 저런 말이 나오다니 이러고도 정상적인 형사사법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대장동 사건에서 증거 조작 의혹은 또 있습니다. 정영학 회계사가 작성한 사업성 분석 파일을 검사가 변조했다는 의혹입니다. 정영학 회계사 변호인의 증언입니다. 정영학 회계사가 2021년 10월 1일 검찰에 대장동 관련 자료 담긴 USB 제출했죠. 네, 제출했습니다. 최근에 증인이 직접 법원 제출한 그 USB 원본 열람 검토하신 적 있으시죠? 네, 있습니다. 2015년 2월 26일자 사업성 분석 계획서 엑셀 파일 원본에는 대장동 택지 예상 분양가가 평당 1,4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았나요? 예.
정영학 회계사가 평당 1,500만 원으로 사업성 분석한 파일 애초에 그 안에 들어있지 않았죠? 네, 없습니다. 그런데 법원에 제출된 기록에는 1,500만 원 엑셀 출력물이 편철되어 있었거든요. 아시죠? 네, 이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서 남재현 검사가 그걸 만들었던 것이고 그게 밝혀질까 봐 USB를 끝까지 안 냈던 것이고 25년 1월 달 정영학 회계사가 증언하는 마지막 단계까지 내지 않아서 제가 법정에다 요구를 했습니다. 1심에서는 오히려 증거를 조작한 검사한테 받았던 진술에 대해서 신빙성을 부여하고 오히려 객관적인 USB를 검토해서 24년과 25년은 법정 증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부인한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원심 재판은 상당히 그 원인은 검찰의 선별적인 증거 제출에 의한 것이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증언이 맞다면 딱 떨어지는 증거 조작입니다. 반드시 진상이 규명돼야 합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서는 유일한 물증인 김태균 회의록이 위조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김태균 씨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지시로 해외 투자 유치 업무를 했던 인물로 대북 송금과 경기도의 연관성을 뒷받침하는 5건의 회의록을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2023년 5월 17일 직후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한둘이 아닙니다. 원본 파일 없이 종이 출력물만 제출했고 작성 장소도 일본 하얏트 리젠시 도쿄호텔 비즈니스 센터, 미국 시애틀 브레이번 아파트 서비스 센터, 홍콩과 마카오 호텔 등지의 공용 컴퓨터라고 합니다. 사업가가 자신의 컴퓨터가 아닌 호텔 등의 공용 컴퓨터로 문서를 작성한다는 것부터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하다못해 USB라도 사용하는 게 정상인데 공용 컴퓨터에서 작성해 출력만 하고 말았다는 게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해당 호텔 등에는 비즈니스 센터가 아예 없다는 증언까지 나왔습니다. 노정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일본 하얏트 리젠시 도쿄 호텔을 방문해 고위 관계자를 면담한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김태균이 당신 호텔의 비즈니스 센터를 이용했다는데 비즈니스 센터가 있어요? 라고 했더니 이렇게 답합니다. 그런 곳은 한 번도 이 호텔에 없었다 라고 아주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이분이 30여 년 동안 근무했다니까.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김영남 전 부장검사는 이 중요한 증거에 대해 기억나는 게 별로 없다고 답했습니다. 회의록 보시면은 작성 장소와 날짜가 다르지만 형식과 글자체는 완전 동일합니다. 일본, 미국, 홍콩에서 그 회의록을 프린트했다는데 공용 컴퓨터에서 프린트를 했습니다. 그 실제로 언론 보도에 하면은 해당 호텔에서는 한글 프린트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게 모두 검찰 조수에서도 진술을 했어요. 김영남 정인. 이런 거에 대해서 그때 박성룡 검사한테 보고받고 이거 이상하다. 다시 확인해야 된다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 회의록에 대해서 기억나는 게 별로 없고요. 이렇게 작성 경위가 상식에 맞지 않는 문서가 재판에서 핵심 증거로 채택됐다는 것도 이해하기 힘듭니다. 실제로 해당 문건은 출처와 작성 경위조차 입증되지 않은 한낱 정체불명의 종이 쪼가리에 불과했습니다. 사후에 특수한 목적을 띠고 급조되었을 가능성이 농후한 지점입니다. 김태균 씨는 이미 위증 의혹이 제기된 신빙성이 없는 인물입니다. 누가 이 허위 문건의 작성을 지시하고 법정에 제출하게 했는지, 검찰은 왜 이토록 엉터리로 검증했는지 그 배후와 경위를 명명백백히 밝혀야 합니다. 이는 국가 권력을 동원한 정치 공작이자 사법 정의 파괴입니다. 윤석열이 대검찰청 중수이과장 시절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하면서 대장동 민간 사업자들의 불법 대출을 무마해줬다는 의혹을 대선 당시 뉴스타파 등 언론이 후보 검증 차원에서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이것이 윤석열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며 2023년 뒤늦게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 수사에서도 증거 조작 의혹이 강하게 제기됐습니다. 수사 대상자인 봉지욱 전 뉴스타파 기자가 대출 브로커인 조우영 씨와 통화한 적이 없는데 제3자의 통화를 마치 봉 기자의 통화인 것처럼 검찰이 녹취서를 조작했다는 것입니다. 검찰의 녹취록을 보면 21년 10월 27일 날 봉지욱 조우영 간의 53분 10초 또 3분 37초 통화한 걸로 돼 있거든요. 봉지욱 참고인은 분명히 통화한 적은 없습니까? 통화한 적이 없고요. 제가 녹취서 내용을 다 확인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하고 통화한 것을 녹취록 4개를 제가 통화한 걸로 조작을 했죠. 저도 처음 보는 거여서 제가 이제 그 공판 검사한테 확인을 해보니까 초기에 작성된 녹취록이라고 합니다.
재판 과정에서 확인된 바로는 저게 이제 봉지욱이 그 아래 있던 라정주 기자하고 통화한 걸 체크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고 법정에서 이미 그건 확인돼서 오류가 지정된 것이라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저 말도 거짓말인 게요. 제 재판이잖아요. 제 재판에서 녹취록이 현출된 적이 없어요. 오늘 검사들이 너무 거짓말해서 제가 지금 적고 있습니다. 누가 이 목소리를 봉지욱이라고 그 속기사한테 입력해 줬느냐 이게 문제인데 결국 그 입력은 수사관 아니면 검사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돼요. 대장동 사건에서도 이 속기록 가지고 장난을 쳤는데 지금 언론인 사건에서도 속기록 가지고 장난친 게 발견된 거예요. 강백심 증인의 수사팀에서 속기록 장난이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4건이나 되는 녹취록의 통화 당사자가 뒤바뀔 수 있습니까? 4건의 속기사가 다 다르다는데 한결같이 제3자를 봉지욱 기자로 둔갑시켰습니다. 의도적 조작이란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상진 뉴스타파 기자의 문자 메시지도 조작됐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검찰 수사보고서 보세요. 제목도 본문에도 모두 다 윤석열 잡아야죠 한 건 했습니다. 이게 한상진 문자 메시지 발견되었다는 식으로 적고 있어요. 이 말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압수수색 당했었던 휴대폰을 그대로 제가 포렌식을 했고 없다는 걸 확인해서 관련된 서류는 곧 제가 민형사 고소에 활용할 생각입니다. 윤석열을 음해하기 위해 보도를 했다는 검찰의 수사 방향에 맞춰 한상진 기자가 하지도 않은 말을 검찰이 지어냈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그리고 국토부가 부동산 가격 안정 정책의 실패 등을 감추기 위해서 통계를 조작한 구체적인 정황이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자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통계를 조작했다며 감사원과 검찰이 합작해 대대적 수사를 벌였습니다. 이 사건은 말 그대로 코미디입니다. 지난해 말 1심 재판에서 검찰은 공소장에서 조작이란 표현을 수정으로 바꿨습니다. 통계 조작이라는 핵심 혐의 사실을 스스로 지워버린 겁니다. 조작 수사였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기소 후에 1년 4개월이 지나서야 법정에서 그것도 슬그머니 공소장의 조작 표현을 수정으로 변경했습니다. 수사 결과 발표할 때는 국가통계 조작 사건 수사 결과라면서요. 정책 실패 감추기 위해서 국가통계를 조직적으로 조작 왜곡했다면서요. 이 조작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기소 이후에 법정에서 이렇게 슬그머니 바뀝니까? 이제 와서 조작이 아니고 조작인지 여부가 무의미하다고요? 이게 적법한 수사이고 기소입니까? 증거가 조작된 정황도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공무원들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에서 핵심 부분을 삭제한 채 증거로 제출한 것입니다. 원본에는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고 호도된 언론들에게는 좀 더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셨음, 개선 관련해서는 표본 증가와 주관조사의 비공표 등 말씀드렸고 라고 돼 있는데 굵은 글씨 부분을 뺐습니다. 그러면 호도된 언론이 호도된 통계 개선으로 읽힙니다. 맥락이 180도 뒤바뀌는 셈입니다. 여기에 지금 붉은색 표시된 거, 이게 빠진 증거가 제출이 된 겁니다. 호도된 언론들에게는 좀 더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셨음, 이런 문구 완전히 삭제한 채 증거가 제출됐거든요. 호도된 언론과 호도된 개선, 언론 왜곡을 잘 대응하라는 의미가 통계를 개선 왜곡시키라는 의미로 읽히는 이런 조작을 도대체 누가 한 겁니까? 더 기가 막힌 것은 이런 메시지 조작이 지금 한두 번이 아닙니다. 같은 메일에서 또 나와요. 제가 조사할 때 사용했었는지조차 확실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너무하네요. 아니 통계 조작이라고 하면서 수사하면서 완전 조작을 했군요. 윤석열 검찰이 손을 댄 사건마다 이렇게 증거 조작의 냄새가 진동합니다. 놀라움을 넘어 섬뜩한 느낌마저 듭니다. 증거 조작은 형사사법 체계를 근본적으로 망가뜨리는 행위입니다. 검찰 수사권의 정당성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월 4일 X에 정의 실현을 하라고 국민이 맡긴 수사 기소권으로 누군가를 죽이고 빼앗고 감금하기 위해 하는 증거 조작, 사건 조작은 일반 범죄자가 저지르는 강도나 납치, 살인보다 나쁜 짓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청문회에 나온 검사들은 증거 조작 정황이 드러나도 하나같이 대수롭지 않다는 태도였습니다. 만약에 특검이 검사들의 증거 조작 혐의를 수사하면서 똑같은 수법으로 녹취록을 조작하고 문자 메시지를 위조하고 파일을 수정하고 작성 경위가 불분명한 문서를 증거로 제출하면 검사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불법 수사라며 난리를 칠 게 불보듯 뻔합니다. 이런 검찰에 수사권을 계속 줘도 될까요? 최근 보안 수사권 논란과 관련해 경찰의 부실 수사 등을 지적하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증거 조작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없습니다. 경찰이 증거를 조작하면 검찰이 걸러낼 수 있어도 검찰이 증거를 조작하면 기소까지 일사천리로 이어집니다. 당사자는 수년간의 형사재판이라는 고통을 겪어야 합니다. 법원이 조작된 증거를 제대로 가려낸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 손에 쥐고 감시 견제 없는 특권기관이 된 것, 바로 이것이 조작수사의 토양입니다. 이런 조건에서는 언제 조작수사가 일어나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검찰의 보안 수사권이 허용된다면 언제 또 이런 일이 반복될지 알 수 없습니다. 만약에 검사들이 실장님이 됐건 아니면 봉지욱 기자가 됐건 개입해가지고 녹음을 알면서도 내용을 바꿨다? 전 이거는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 녹취사에 대해서 이거는 강요를 했을 뿐만 아니라 증거도 위조도 시킨 거고. 검사, 특히 특수수사관 하는 검사들이 우리의 노하우다. 우린 이렇게 결과를 만들어냈다. 라는 게 민낯이 이제 이번에 특위를 통해서 밝혀지고 있다고 보입니다. 증거 조작 의혹은 특검 수사를 통해 낱낱이 규명하고 무겁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지난 20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구속영장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재판받는 국방부 검찰단 소속 군 검사들에게 최상병 특검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사건을 조작하면 처벌받는데 검찰도 예외가 돼선 안 됩니다. 그래야만 조작 수사라는 치명적인 악의 뿌리를 잘라낼 수 있을 것입니다.